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 역시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5% 이상의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7월 31일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집중됐던 수급이 이제는 코스닥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바이오 그리고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좋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주식시장이 열린 게 총 6거래일인데 그중에 3거래일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코스닥의 탄력이 매우 좋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코스닥 그러한 만큼 오늘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섹터들의 움직임도 매우 긍정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오늘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서요. 마켓 A컷을 통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우주항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닥의 강세만큼이나 상승 탄력이 매우 좋은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X의 락업 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게 가장 큰데요. 관련된 이벤트들 한 번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가 이틀간 시가총액이 무려 3,270억 달러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모가를 눈앞에 두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달에 시장에 입성을 하고 나서 기존의 유통 주식 수가 6억 주 정도가 있었는데 전체 5%였고요. 지난주에 일부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9억 주가량의 시장에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가능 주식이 15억 주가 넘어서면서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됐는데요. 유통이 되는 주식 수가 많다는 건 시장에서는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락업 해제 당일에는 그런데 6%가량 상승을 했고 그 다음 거래일에도 15%가량 상승을 하면서 무려 20% 이상의 주가 상승력이 나왔었는데요. 락업 해제의 우려가 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조금 주가가 빠진 다음에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우세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락업 해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투자 심리가 더 크게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3,270억 달러를 증가하는 게 성공을 했는 게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27년 6월까지 보호 예수를 진행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락업 해제 물량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2억 주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유통 주식수 대비 한 16%가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쇼 커버링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주식의 하락에 베팅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시장에서는 지금 스페이스 X 아직도 좀 주가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왔고 관련해서 국내 스페이스 X 투자사들이라던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방향성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이스 X 실적 잘 나왔었는데요. 글로벌 초기 투자자들 역시나 이 스페이스 X의 실적 잘 나온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락업 해제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주가가 적정 주가고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놨는데 좀 분분하게 엇갈렸습니다. 크리스 데너트 같은 경우에는 $50 아래면은 우리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주당 $19의 초기에 투자를 한 굉장히 빠르게 좀 선점을 한 인물이고요. 투자금은 $25,000 정도로 만약에 스페이스 X가 하락을 하면 매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우선 팔고 좀 나중에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동성에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내놨고요. 랜스 브라이스틴 같은 경우에는 $130를 회복하면 매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모가 부근까지 올라서게 된다면 우선 매도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2024년에 스페이스 X에 $50만 투자했고요. 최근 이 주가가 좀 실적 발표하고 살짝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때는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인물이고요. $135가 공모가인 만큼 공모가 부근에서 그래도 우리는 팔 의사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림 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좀 이 종목을 바라봤는데요. 10년 만기 투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입장은 안 왔고요.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건 단기적인 변동성일 뿐이고 10년의 추세를 보게 됐을 때 스페이스X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락업일 해제에 대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지속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단기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도 좀 분분하게 엇갈려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투자자들 지난주에 분위기만 보더라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스페이스X를 해석하고는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실적 한번 봐볼까요?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2분기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의 폭이 생각보다 좀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률 역시나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마이너스 21%를 예상했었는데 마이너스 1%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EPS 같은 경우에도요, 이 적자를 지속하긴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0.23%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보합 수준에 그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컨센서스 역시나 3분기를 보게 되면은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중요한 거 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게 시장의 그 종목의 분위기가 변화했을 텐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대 상승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2030년에 매출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페이스X에 대한 실적이 자신감을 상당 부분 내비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건 스타링크에 대한 수익성 때문입니다. 통신 매출 같은 경우에는 42억 달러, 그리고 스타링크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1년 사이에 2배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나 스타링크의 주요 고객사이기도 하죠. 가입자당 광고 매출이 66달러, 그리고 통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79%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저가 요금제 그리고 해외 곳곳의 시장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30년에는 스페이스X의 매출 1조 달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항공기를 타게 됐을 때 기내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시장을 공략해서 실적으로 쌓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스페이스X를 우주로 쏘아 올린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주 같은 경우에는 냉각 시스템이 그렇게 필요하는 게 지상보단 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론 머스크가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만약에 이 스타링크 해외 시장이 확대가 되고 항공기 기내 인터넷을 공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상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데 스타마인드라는 AI 위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데이터 센터 위성 발사 계획까지 발표를 했고요.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과도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꾸준하게 나오면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죠.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요. 스타쉽을 하루에 1회 이상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우주 발사체를 우주에 쏘아 올려서 달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신 그리고 AI 인프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를 스페이스X의 나라로 만들겠다. 뭐 이러한 꿈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는 걸까요? AI가 확산되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력이라던가 냉각 그리고 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요즘에 나오는 게 바다의 데이터 센터를 세우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주 같은 경우엔 태양광의 열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성에 있어서도 지상보다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고요. 위성 간의 레이저 통신의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된다면 스타링크 통신망을 통해서 AI의 혁신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발사체를 통해서 위성과 통신을 결합시키고 이게 AI 시장의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투자사들의 분위기도 매우 좋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제2우주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도 들려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34년까지 제2우주센터를 구축하고요. 7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건데 위성 발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발사 시설을 구축하는데 우리나라 역시나 그 스페이스 X와 같이 재사용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용적으로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게 고흥과 제주인데 10월에 최종 선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 나오면서 이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매우 좋습니다. 다만 좀 분류해서 봐야 되는 게 스타링크와 관련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건 투자사들도 있습니다만 제2우주센터와 관련된 거는 우주 발사체 항공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분류해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스페이스 X 관련 좀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선 투자와 관련돼서 미래에셋 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 지분과 관련돼서 스페이스 X의 주가가 상승할 때 같이 움직이는 기업들, 실질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지분 가치의 연동성과 함께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발사체와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발사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캐펙스에 투자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추이가 변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위성과 위성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매우 좋은데요. 위성 발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품도 많이 사용되겠죠. 특히나 국내에서는 굵직굵직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상국가 통신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 지켜보시면 좋은데 특히나 6G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주파수 경쟁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신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러한 모멘텀까지 함께 엮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러나 실적을 갖고 있고 저평가받았던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섹터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종목과 섹터군들을 봤을 때 시장 대비 지금 너무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숫자가 잘 찍힌다 하시는 그런 종목을 알고 계시다면 그 종목들은 좀 꾸준하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웨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의 순환매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가파른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에 쏠렸던 수급이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 바이오 성장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시장인데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7월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에 뉴욕 증시도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코스피가 뚜렷하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0.70% 소폭 오르면서 6,302.5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와 부품, 광통신까지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우주항공주와 제약바이오단으로도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코스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더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전 9시 50분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또 한 번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6.23% 상승세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848.5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장비주와 제약바이오단에서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다는 점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팔자세 보여주면서 1조 2천억 원 시장에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매도폭 점점 더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요. 외국인이 연일 3거래일 내내 팔자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뒷받침해주면서 기관이 5천억 원 가까이, 개인도 거의 7천억 원 가량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인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200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고요.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기관이 오늘은 매수폭이 훨씬 더 큽니다. 4,500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순매도세 보여주면서 5,800억 원 가량 시장에서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분기 매출이 92%나 상승을 했습니다. 위성통신을 사용하는 고객사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적자폭도 크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스페이스X는 이 스타쉽의 시범 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스타링크 위성통신 사업도 점점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까지 사업의 영역을 넓히면서 관련 사업이 더더욱 성장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스피어가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들려주면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는 급격하게 올랐는데 그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오늘은 8.8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센서뷰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레이더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8.04%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HVM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9.36%, 18.32%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기판 관련주 이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MLB와 같은 이 고다층 기판의 수요도 견조한데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을 고객사로 둔 기업들은 앞으로 더더욱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심텍의 지주 회사이죠. 심텍홀딩스가 20.27%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11.18%, 대덕전자도 3.85%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죠. 네, 8월의 두 번째 월요일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점검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들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긴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미사일이 부족하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주의 수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이 이란전에서 장거리 정밀 미사일의 재고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 재고의 확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미국 국방부에서는 업계에 두고 무기 생산과 납품의 신속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이러한 생산 일정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면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방산주 국내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도 LIG DNA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목표 주가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11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지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캐파 증설이 함의하는 바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SK 측에서는 글로벌 요격 미사일의 부족한 상황에서 캐파 증설의 의사결정이 낮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봤고요. 구미와 김천 공장의 캐파 증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순하게 선제적인 투자가 아니라 수출 계약의 협의 진전이나 물량의 가직성 확보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출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28년부터 29년까지 본격적으로 질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방산 업종 내 최선호주 탑
원픽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석 나온 가운데 오늘 방산주 안에서도 LIG DNA의 시세가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1%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RF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25% 가까운 급등세, 우주항공 관련 모멘텀까지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비슷한 흐름으로 10%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이 밖에 세트레가이도 8%대 오름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11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롯데 웰푸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나왔는데 깜짝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매출액이 1조 1,5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89%나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면서 647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나 해외 사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133% 세 자릿수대 급증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2분기에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좀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상황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핵심 국가인 인도 시장과 카자흐스탄에서의 성과가 돋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해외 사업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롯데 웰푸드의 호실적을 두고 리뷰 리포트가 또 많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20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국내 체질 개선과 함께 해외 고성장이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 이어지면서 연간 기준으로 손익이 2천억 원 내외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LS증권에서도 일시적인 실적 호조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익 체력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강조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수익성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면서 이제 인도 성장성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인도 법인 건과의 경우에는 6월에 초코파이의 신규 라인이 가동되면서 높은 수요에 대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도 1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체질 개선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특히 3분기부터는 코코아의 원가 하락분까지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이 더 나타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안에서 흐름 함께 비교해 보시죠. 네, 롯데 웰푸드가 11%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윙이푸드는 개별 이슈 더해지면서 상한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이 밖에 삼진식품, 푸드웰 같은 기업들, 사조산업까지 2에서 5%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관련 이슈를 좀 진단해 볼 텐데요.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던 모건 스탠리 측에서 내놓은 진단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종 관련 리포트인데 small wrinkle이라면서 아주 작은 잔주름 하나 정도의 리스크만이 남았다라고 봤습니다. 사상 최대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락이 되었고 이러한 조정의 경우에는 사이클 후반부의 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메모리 업종 전반에 있어서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재진입 구간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메모리 업종의 투자 핵심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 AI 설비 투자가 단연 1번이고요. LTA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재평가, 메모리 사이클 속에서의 흐름, 그리고 주주 환원이 특히나 다음 주가 상승의 핵심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 글로벌 메모리 3사의 주주 환원 방침인데요. 마이크론이 앞서서 초과 현금 100% 환원을 발표해 놓았고 SK하이닉스도 구체적인 안을 3분기 안에는 공개한다라고 알려놓은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신규적인 정책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KB증권에서는 이번에 신규 주주 환원의 규모가 연간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기존의 규모 대비 약 10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이러한 공격적인 상승 배경에는 급격히 개선된 실적과 현금 창출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주주 환원이 주가 재평가를 이끄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목표 주가 60만 원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또 짚어보시죠.
코스닥 관련 종목들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눈에 띄고 있고요. 테스와 하나, 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10% 이상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후장 안에서 강보합권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142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점검해 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종목 파인더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산일전기입니다. 주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18만 6천 원까지 고점을 터치해줬습니다. 2분기 역대급 호실적,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 수주 기대감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가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력 설비 쪽들도 이번에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산일전기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전혀 반응을 못하다가 뒤늦게 오늘 같은 날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기관은 5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5일 만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의 기대감들은 여전히 탄력들을 좀 붙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그리고 또 EPC 업체라고 그러죠. 특히 관련된 직접적인 엔지니어링을 실행하는 업체 쪽에 특수 변압기를 직접 공급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공급하다 보니까 단가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시장에서 가장 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블룸에너지죠. 이쪽에 대해서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 수주를 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블룸에너지 특히 온사이트 발전의 가장 대표 주자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변압기를 또 수주를 했었다고 할 때 앞으로 또 이번에 블룸에너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봤을 때는 수주가 꽉 차 있는데 그걸 아직 실적에 반영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반영되는 속도와 함께 산일전기도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특히 ESS에 들어가는 BESS 같은 이 특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한 1분기에 113% 이상 급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전력망용 변압기 매출이 260억대를 기록했는데 이쪽은 오히려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적이 사상 최고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이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ESS 쪽 관련된 특수변압기 매출이 오히려 1,300억대, 그러나 즉 거의 기존보다 거의 6배 가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의 51%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쪽이 이 회사의 가장 핵심 축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연결 실적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1,600억대, 한 2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620억대, 34% 이상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된다. 그럼 당연히 캐파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2공장에 A동, B동을 단계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생산 능력을 늘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기존에 3,500억에다가 3,500억의 캐파를 8,000억대까지 늘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물량들은 더 늘어날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 2028년 가게 되면 154kV급의 초고압 변환기를 양산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전력기기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증설을 진행했다. 약간 2025년도부터 작년부터 진행됐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간 빠르게 그리고 또 초고압과 특수변압기 쪽에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전력망 교체에 대한 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지상변압기 매출이 미국 쪽에서는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 협의가 마무리되고 비용 부담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모습들과 함께 올해 또 송배전 변압기 판매가 개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 성장세는 역시나 강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올해 실적이 매출액이 6,500억, 한 3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 2,400억대, 약 한 36%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마진이 37.8%까지 거의 변압기 쪽에선
독보적인 마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가는 최근 들어서 어떤 낙폭 과대 이후에 일단 반등을 시도하면서 어떤 박스권 그리고 저항대를 좀 돌파를 시도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부분 정도에서는 바로 한 번의 돌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저항대가 분명한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할 때는 그때는 이 저항대를 안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눌린 목에 좀 더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하는 과정 쪽에서 20만 원이나 지난번 고점대 부분인 약간 24만 원대 안착하는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일 전기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까지 또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주가 분위기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열어볼까요? 네, 알테오젠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10% 이상 주가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대장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판매 확대에 따른 수익성 그리고 또 블랙록의 지분 매입 소식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알테오젠이 주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열흘도 안 돼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60% 정도로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코스닥이 많이 눌렸다라는 쪽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고 특히 알테오젠 같은 성과 나는 업체들에 대한 재조명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세를 전환하면서 지금의 올라가는 속도를 좀 더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블랙록이 한 5%대 지분 투자를 했고요. 무엇보다 기술적인 독보적인 기술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또 공감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ALT-B4죠. 이쪽들이 인간 히알루로나다제 이쪽에 대한 기술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하는 SC 제형에 대해서 이쪽으로 계속 또 보유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이 있는데 할로자임이 살짝 먼저 시작했다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강한 경계감을 보이면서 특허 소송을 많이 냈었죠. 근데 벌써 미국과 유럽 모두 다 승소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에 따라서는 더 이상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의구심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핵심 캐시카우로 역할이 나오는 이제 키트루다의 SC 제형과 관련된 쪽에 본격화되는 상업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머크사가 이제 FDA로부터 ALT-B4를 적용한 피하 주사 제형의 키트루다 큐렉스라고 하죠. 이쪽에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었죠. 그래서 출시 후 한 18개월에서 24개월 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키트루다 환자의 30에서 40%를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걸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렸던 큐렉스 매출이 지금 4억 6천만 달러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260% 증가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키트루다 매출에서 비중도 1분기에 1.6%, 2분기에는 5.5%, 거의 2.5배 이상 확대가 되는 구조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나오는 당연한 기술 수출 관련된 수수료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래서 이제 판매 마일스톤을 로열티 구조로 한번 보게 되면은 최대 10억 달러 달성한 후에 그리고 순매출의 한 2%를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2043년 초까지 이 관련된 물질 특허 ALT-B4가 유효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신약 기관보다는 훨씬 더 긴 로열티 수취 기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유럽 허가에 따라서 마일스톤도 1,500만 달러 이미 수령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로열티 수익이 본격적으로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진다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저변 확대로 볼 수가 있는데 키트루다가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어떤 리스크와 단독적인 리스크죠. 이쪽들을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품목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특히 머크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GSK, 다이치 산교 이런 쪽으로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제약사 8곳과 기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이어가는 기술 수출료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최대 약 한 1조 9천억 정도 규모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계약금만 660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계약을 관련돼서 3건을 또 추가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1월 달에는 GSK 자회사죠. 그쪽과 함께도 SC 제형 관련된 최대 2억 8,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런 쪽에서 다이치 산교도 마찬가지로 N2 SC 개발이 완료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ADC 그러니까
약물 접합체죠. 이쪽과도 같이 SCJ 저항이 같이 결합한다라는 쪽에서 추가적인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계약도 계속 또 촉발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쪽에서 가장 핫한 ADC도 SCJ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쪽들도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가는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고점대를 다 돌파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주봉이나 아니면 또 월봉의 지금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작년에서 걸쳐서 나왔던 그러니까 장기 박스권의 상단부 같은 경우는 일단 약한 40만 원대 안쪽에서는 두터운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를 돌파하는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약 한 37만 원대 정도까지는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약간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안쪽에서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레벨업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특히 거래가 그렇게 충분하게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계속 또 에너지를 보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더 갈 것 같아서 따라서 하는 것은 아직 의미가 좀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노리자라는 관점과 그리고 또 보유하신다면은 한 37만 원대 부근에선 살짝 비중 줄였다가 다시 또 대응하는 자리를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큐렉스 판매 확대에 따라서 수익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원 프로덕트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 주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앞으로의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은 잘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오늘 또 양시장이 모처럼 함께 또 힘을 내주고 있는데 함께 볼 수 있는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포스코 홀딩스로 짚어주셨습니다. 철강주,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철강주고 세부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에서 무게를 둔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하는 모습들이고 아마 이제 더 이상 후퇴는 없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이 기조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본업이 개선되고 있다. 안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연련 후판 관련된 쪽에서 중국 저가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조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수입품들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 가격과 함께 좀 올라가는 모습들 쪽에서 이제 가격들이 가격들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제품 가격도 2분기부터는 또 올리기 시작했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피해 상승이 일단 이번에 무엇보다 철강 본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고요. 또다 리튬 사업 같은 경우도 확장세를 좀 기대하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이 2분기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첫 분기 흑자 달성을 했다라는 쪽들에 대한 실적 보고서가 좀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7월 달에는 설비 정비를 한 이후에 4분기부터 1공장이 완전 가동되고 또 내년부터는 또 이제 본격적인 출하량이 증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판매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일단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특히 이번에 관련된 미국의 엘버말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의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리튬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이 포스코 홀딩스다라는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EV 배터리 쪽에서는 일단 출하량이 상반기까지 10% 증가했는데 ESS 배터리죠. 이쪽은 98%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2차전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캐즘을 끝내는 구간 쪽에서 나오는 게 ESS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쪽과 함께 또 리튬 쪽에 대한 변화들까지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주주환원 같은 경우도 눈길이 갑니다.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포스코 인터를 비롯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약 한 3조 5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오고요. 이쪽을 90% 리튬 사업에 쏟아붓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10%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주환원과 또 신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같이 엿보인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정체를 보이다가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막 시도하는 구간들입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어떤 리튬 관련된 쪽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 번 더 한 36만 원대 정도까지 1차 목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40만 원대 근처까지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목표가 40만 원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0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사업의 확장 기대감 속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목표가 40만 원까지 제시됐습니다. 오늘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최대 5만 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의 방공 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군의 전투 경험 축적과 북한 미사일의 실전 투입이 한국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내 북한군 규모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앞으로 3만에서 5만 명이 추가 파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방공 미사일 재고 부족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고 무인기 분야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확대와 북한제 미사일의 실전 사용이 현실화할 경우 북러 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섹터는 오늘 뭐 상승장이긴 하지만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뭐 지난주와 궤를 같이 합니다. 코스닥이 역시 강합니다. 그동안 낙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려는 뭐 자금도 들어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또 들어온다, 코스닥 쪽으로 온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오늘은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섹터를 또 분석을 해볼지 오늘 섹터 대 섹터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쉬고 있을지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공개합니다. 자, 먼저 상승하는 섹터는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오늘 특히 산일전기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실적도 좋았고 이제 AI 관련주들이 눌렸던 것이 약간씩 해소가 되고 있으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일전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력기기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화장품 섹터인데 화장품 섹터는 그동안 선전을 했고 지난주까지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관심이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승 섹터 전력기기부터 좀 볼 텐데요. 자, 위원님이 전력기기가 오늘 뭐 산일전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력기기들이 좋습니다. 이제 AI 관련 주들의 그동안의 조정, 눌림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자, 우리 뭐 반도체랑 전력기기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하죠. 네네. 사실 반도체도 AI에서 파생된 거고 전력기기도 AI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좀 고민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와 전력기기를 갖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거죠. 이거 실적을 보면은 갖고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다시 예전 분위기가 오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고 사실 이러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게 지금 반도체랑 뭐 다른 업종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엄청난 실적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증명을 해내고 있고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수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긴 한데 시장에서 어떤 이 반도체나 전력기기와 관련된 비유가 조금 많이 과거와는 같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냐면 좀 인기가 좀 떨어졌죠. 어떤 능력이나 운동선수로 치면은 어떤 뭐 능력치나 이런 것들은 실력은 똑같은데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데 능력이 그 시장에서 인기도가 좀 약간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하죠. 우리 이제 호남 쪽 이제 그 메가 프로젝트도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로 다음 날 정정 공시 낸 거 다 아시죠? 실질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공시 나오고 다음 날 바로 정정 공시 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뭐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역시 전력이죠. 전력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 얘기할 때 뭐 그 회자되는 거론하는 몇 개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군은 미국, 이제 일본의 뭐 이비덴이나 뭐 무라타 이런 종목군들 예를 드는데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럴 일렉트릭 버노바가 가장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미국 전력기기 대장주가 제네럴 일렉트릭 버노바거든요.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은 미국 기반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 뭐 3대, 5대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 흐름 봤을 때 제네럴 일렉트릭 버노바도 밀려는 있습니다. 많이 밀렸지는 않은데 그래도 흐름이 이렇게 뭐 딱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튼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튼 외에는 싹 다 지금 내려와 있어요.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자, 정리를 하면 뭐 실적만 보면 사실 무서울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와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 흐름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거래소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전력기기도 일단은 저점은 잡았다. 제너럴 일렉트릭, 버노바 주가 흐름도 계속적으로 좀 참고하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력기기 쪽 전반적으로는 AI 관련주들의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죠. 박근호 위원님도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상황, 추후에 더 이제 흐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섹터를 분석을 해봤고 다음은 하락 섹터인데요.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은 뭐 실적 잘 나오고 있고 뭐 외국인 관광객들, 뭐 K-뷰티, K-컬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어떻게 이제 또 공략을 하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앞서 이제 화면에서 뭐 달바, APR 이런 종목군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아모레 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을 예를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다른 쪽 이제 화장품 섹터가 싹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오늘은 선별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화장품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떨어지는 쪽이 한 65, 그다음에 오르는 거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르는 화장품주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 코너 들어서 앵커님이랑 가장 좀 많이 얘기를 다뤘던 부분들이 화장품이 뭐 자체의 모멘텀이냐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반사로 이익으로 이제 어떤 반사 수혜로 가는 거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어떤 시장이 좋기도 합니다만은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단기 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익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럴 때 저는 화장품주들을 더 담는 게 나을 것 같고 물론 화장품주들을 다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담는 것도 아니고 일단 화장품주들 중에서 좀 약간 소외됐던 종목군들 한번 다른 코너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오늘 굉장히 크게 올린 종목군도 있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화장품주들이 그동안에 좀 공교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시장이 안 좋을 때문에 올라가는 걸 보여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가장 못 올랐던 LG생활건강이 올라가는 걸 보면 화장품 전체적인 섹터들의 어떤 그 느낌이 상당히 과거 좀 다른 부분들을 느낄 수 있고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조정기 때 물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는 걸 봤긴 한데 그거 외에도 화장품주들의 자체적인 모멘텀, 자체적인 메리트를 보고 들어갈 만한 종목군들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주들 오늘 조정이지만 뭐 뷰는 계속적으로 좋게 뭐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 이제 화장품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예를 들면 LG생활건강 뭐 강간호 의원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단기간에 거의 뭐 주가가 10만 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고 오히려 이럴 때 또 공략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좋습니다. 화장품들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상승 섹터 중에 전력기기 이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력기기가 이제 다시 돌아오나?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산일전기가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3대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현대, 효성, LS 중에 LS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LS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현대랑 효성이랑 결이 좀 다르죠. 고압기 물론 뭐 현대일렉도 고압기 배전반 다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배전반 쪽의 비중이 높은 게 LS 일렉이고 미국 쪽에서 시장 전체 규모만 봤을 때는 고압 변압기보다 배전반 쪽이 훨씬 더 시장 규모가 뭐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크니까 LS의 좋은 점수를 주자는 차원에서 LS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의 뭐 매출이 얼마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많이 아실 테니까 최근에 나온 어떤 모멘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ESS용 PCS G2 양산을 했다. 이게 오늘 아마 이제 LS 일렉이 궁금해서 오늘 포털 같은 때 혹은 HTS에서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PCS라는 거는 이제 파워 컨버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류를 직류로, 교류를 바꿔주는 거죠. 이제 그거를 ESS용에다 이제 적용을 해서 G2, 뭐 제너레이션 2겠죠. 이제 2세대 이걸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 이 부분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GS 건설과 AI 데이터 센터용 직류 배전 사업 MOU를 체결했다. GS 건설은 우리나라에서 뭐 빅4, 빅5 이런 건설사 중에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높은 데가 이제 GS 건설이죠. 일단 뭐 직류 배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데이터 센터용과 관련돼서 잠깐 좀 원포인트로 알려드리면 전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전봇대라고 얘기를 하는 뭐 고압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교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면 직류로 바뀌죠. 실질적으로는 직류로는 멀리 보낼 수가 없죠. 교류로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서 이제 멀리 보내는 건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 들어가면 이제 직류를 쓰기 때문에 직류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어떤 냉각 장치나 우리가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집에서 교류로 쓰잖아요. 그래서 냉각 장치 이런 거는 다시 교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류, 직류 교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전력에 대한 손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이제 그 LS 일렉트릭이 GS 건설과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 수주가 뭐 3조 2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 수주 3조 2천억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작년 온기 규모랑 맞먹는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뭐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그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최고 리스크는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이 데이터 센터가 정치적인 이슈에 지금 굉장히 좀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데이터 센터가 동네에 들어오는 거를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를 뭐 몇 년도까지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전력기기 업체들도 뭐 높은 수주를 기반으로 뭐 계속적으로 실적은 뭐 업사이드로 어떤 레벨을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지금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어떤 상황인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앞서서 이제 바닥은 잡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차트에서 바로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일단은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저점을 한 5번 정도 낮춘 것 같네요. 7월 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역헤드형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해서, 헤드앤숄더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강력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패턴인데, 그걸 뒤집어 놓으면 일단 역헤드앤숄더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패턴이 지금 완성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를 하면 기술적 분석도 일단은 확실하게 바닥을 잡은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뭐 수주 잔고나 뭐 실적으로 보나 뭐 사실 수급만 조금 뭐 바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전력기기도 반도체 못지않은 뭐 굉장히 좋은 어떤 섹터 중에 하나고 저평가 업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전력기기주들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 바로 갈까요? 상승하는 섹터 중에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에 오랜만에 또 큰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시장이 힘들 때 선방해줬던 금융지주사들, 금융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네요. 자, 먼저 상승 섹터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인데, 자, 스페이스X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덩달아 우주항공주들이 올라가는데, 이 추세가 그냥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시장에서 이제 스페이스X 상승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은 상장 당시의 유통 물량보다 더 많은 어떤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는 점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미래에스 벤처, 뭐 아주 IB 투자, 뭐 스피어, HVM, 스피어랑 HVM은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죠. 스피어는 서플라이 벤더고 HVM은 밀 벤더죠. 계약은 스피어가 했고 이제 만드는 것은 HVM이 만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서플라이 벤더, 밀 벤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뭐 변압기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좋고 뭐 저평가하고 뭐 수주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막 시장에서 분석도 하고 어필도 하고 있는데,
뭐 미래에셋 벤처, 뭐 스피어, HVM 왜 올랐나요? 그냥 스페이스X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죠. 그럼 여기서 답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스페이스X가 떨어지면 뭐 지금 이제 언급해드린 대표적인 4개, 3개 종목군들이 과연 뭐 스페이스X의 하락을 딛고서 오히려 상승을 갈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밤사이에, 오늘 사신 분들은 스페이스가 밤사이에 떨어졌다. 그럼 내일 뭐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뭐 하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스페이스X가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만은 전일 스페이스X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더 올려더라도 조정을 조금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밤사이에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미래에셋 벤처, 뭐 스피어, HVM 이런 종목분들도 뭐 어느 정도는 일단은 미리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익절 좀 하고 일단 오버나잇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에 뭐 좌지우지 되니까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 성격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하락하는 섹터는 금융 섹터인데, 금융주는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으로 최근에 주가가 견조했습니다. 오늘의 쉬어감, 조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자, 앞서서 이제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은행이라고 표현하는 금융주들이 시장에 약간의 좀 인버스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업종군들인지 어떤 업종군들이든지 리포트들을 읽어보면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돼 있다, 조성돼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금융주들 입장에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은 과연 어떤 걸까요? 첫 번째, 금리가 오르면 좋겠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물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금융주들의 일장일단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르는 게 실질적으로 더 좋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주들 입장에서 워낙 강세가 금융주들의 상당히 좋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 지금 환율 보면 이게 뭐 다이나믹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워낙 강세로 인해서 금융주들의 좋았던 2분기 실적이 3분기에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들로 연결시켜서 금융주들 봤을 때는 오늘 조정은 상당히 좀 반가운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지금 금리 인상 기조, 그다음에 원화 강세, 이 두 개는 금융주들에 있어서는 뭐 이것보다 더 좋은 뭐 어떤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많이 어떤 하락 구간에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쉬어가는 어떤 익절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뭐 보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공교롭게 하락하는 섹터, 화장품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오히려 적당한 조정을 받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럼 금융주 중에 어떤 금융지주사 좀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뭐 금융지주사들 상당히 뭐 보고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네. 생소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재미가 없습니다. 금융주들 보고서 읽으면 숫자가 일단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생소한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CET1 뭐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죠. 일단 정리를 하면 우리 금융을 지금 다른 금융주들 대비해서 가장 어떤 부분이 메리트 있는지 그것부터 결론을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우리, 신한, KB, 하나, 뭐 NH, 농협 뭐 이 정도 5대 금융지주사 봤을 때 가장 쌉니다. 우리 금융지주사가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차트가 달라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KB, 신한, 하나 이런 종목군들 차트 이렇게 보신 다음에 우리 금융을 마지막에 보시면 이건 다른 종목군이랑 차트가 좀 다른데? 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조정을 세게 안 주고 갔습니다. 최근에.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PBR이 이제 금융주들은 금융주는 뭘로 돈을 버냐면 내 자산을 갖고 돈을 벌기 때문에 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시장에서 시총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뭐 반도체나 다른 쪽에 PBR을 적용을 안 하는 이유는 반도체는 내 자산을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금융주들은 내 자산을 갖고 돈을 벌기 때문에 PBR이 가장 중요한 게 금융주인데, 지금 우리 금융지주 PBR이 0.6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금융지주사들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고, 또 수급으로 봤을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뭐 수급 쪽에서 뭐 기관 쪽에서 어떤 뭐 금융 투자가 들어온다, 투신이 들어온다, 연기금이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그 기관 쪽 전체 수급이 싹 다 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게 바로 금융주들 중에 우리 금융지주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고 차트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른 금융자 지주사들 대비해서 최근에 다른 금융지주사들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이 노란색 친 구간쯤에서 조정을 한번 세게 받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조정 없이 좀 러프하게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면에는 지금 기관 수급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특정 기관 수급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연기금, 투신, 뭐 보험, 그다음에 뭐 금융투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기관 전체적으로 가장 고른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게 금융주들 중에서 우리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거래소가 코스닥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3, 4% 정도의 주가 조정을 좀 걱정을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지주사들 중에도 또 특히 저평가되어 있는 PBR로 따졌을 때도 0.6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섹터 대 섹터는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SP 3화편.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건축물부터 달리는 자동차, 심지어 우주선과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까지 국내 화학 소재 시장의 영토를 소리 없이 집어삼키며 대체 불가능한 도료 제국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그저 친숙하고 다정한 동네 페인트 가게 같지만 이들의 심장 밑바닥에는 가장 뼈아픈 기술 유출과 동업의 배신이 남긴 피비린내 나는 트라우마가 흐르고 있죠. 다시는 내 영토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지독한 결핍이 키워낸 정밀화학의 블랙홀, SP 3화의 이야기인데요. 시작은 자본주의 시장이 던진 가장 냉혹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외환 위기의 폭풍이 몰아치던 시절, 이들은 순수한 동업 정신과 기술 공유라는 해방 직후의 낭만에 갇혀 있다가 외산 자본과 경쟁사들의 잔인한 시장 교란 앞에 전 재산 같던 내수 점유율을 무참히 뜯겨나가는 약탈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60년간 제국을 지탱하던 또 다른 축, 공동 창업주 가문의 핵심 경영자마저 젊은 나이에 요절하며 손발이 모두 잘린 채 홀로 남겨진 2세 경영진. 무지에서 자산을 빼앗기고 힘의 균형이 깨진 채 벼랑 끝에 섰던 이날의 기업은 3화의 DNA에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쥐지 못하면 흔적도 없이 도태된다라는 잔인한 교훈을 새깁니다. 그날 이후 3화의 생존 메커니즘은 완벽히 뒤바뀝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철저한 고부가가치 소재의 요새화였는데요. 외산 자본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의 화학 배합 기술을 극단으로 끌어올리며 인공지능 반도체 공정의 필수 핵심 물질인 에폭시 수지와 전기차 배터리의 방열 소재 기술을 기형적일 만큼 집요하게 파고들어 국산화에 성공했죠. 나아가 글로벌 해양도료 1위 기업인 일본의 추고쿠 마린페인트와 전략적 혈맹을 맺고 자사주를 통째로 넘겨버리는 차가운 승부수로 내부의 경영권 흔들기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독점의 플라이휠을 돌린 것입니다. 방어를 끝낸 독점 제국의 다음 행보는 기술을 무기로 한 잔혹한 역습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창립 80주년을 맞아 사명까지 갈아치운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반도체와 우주항공이라는 미래 영토의 괴물들을 차례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침을 흘리는 초정밀 화학 소재 시장을 천문학적인 기술 장벽으로 묶었고 대체 불가능한 슈퍼을의 진리를 확보해버렸죠. 경쟁자를 키우는 대신 독점적 국산화 기술로 씨를 말려버리는 방식. 과거 무력하게 내수 시장을 침탈당했던 작은 페인트 공장이 이제는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생산력 위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술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절대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영토를 약탈당하고 벼랑 끝에 섰지만 초정밀 화학 기술과 차가운 자본 전략을 무기로 첨단 산업을 역포식하는 거대 블랙홀이 된 기업. 가장 아날로그적인 페인트를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최첨단의 반도체와 우주 시장의 냉혹한 독점을 증명해낸 소재 영토의 절대 강자. 바로 SP 3화입니다.
국내 조선 빅3의 수주 잔액이 12년 만에 200조 원을 넘어섰다. LNG선과 해양 플랜트, 군함 등 고부가 사업이 커지며 영업이익 10조 원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2분기 말 수주 잔액은 약 224조 원이다. 200조 원 돌파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호황은 단순한 물량 증가가 아니다. LNG 운반선, FLNG, VLGC, FPSO 등 고부가 선박과 해양 플랜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새 먹거리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군함 MRO, 글로벌 함정 수출, 부유식 데이터 센터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수익성도 좋아졌다. 조선 빅3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 6,890억 원의 우로 사상 첫 10조 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중국 조선업 추격과 국내 조선소 독부족은 변수다. 고부가 수주 경쟁에서 한국 조선업이 우위를 지킬지가 관건이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 출연해서 그 산업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고요. 오늘은 최근에 좀 유가의 변동성도 중동 이슈와 함께 들썩거리고 원자재 가격도 움직임이 강한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의 홍성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유가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유가의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연 공급 차질로 이어질까? 결국에는 지금은 우려감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건데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지금 유가가 7월 들어서 70불 수준에서 90불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70불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가격의 변동성이 큰데 실제로는 7월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고요. 그다음에 바벨만데 폐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공급의 차질을, 운송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유가의 가파른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실제로 공급이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기대에 의해서 유가가 하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 차질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량이나 또는 바벨만데 폐협의 운송량을 보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5월 달 수준으로 막혀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유가는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공급 차질에 대한 수치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휴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유가가 좀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승보다 하락에도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락의 그 기대감에 유가가 좀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의 타코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이거를 좀 상수로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국면에서는 유가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그렇죠. 어떤 식으로 충돌이 좀 과격해졌다라고 하면은 유가의 급등세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지금 이란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하락할 때의 변동성이 상승할 때의 변동성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결국 시장은 이 트럼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타코를 지금 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할 때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이 CFTC의 선물 시장, 투기적 순매수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 보통 원유 시장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이 사상 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투기적 매수세가 이 급락을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투기적 매수세가 쌓이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가가 좀 낮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트럼프가 강경하게 말하는 걸 믿지 않고 이제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다에 베팅을 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하반기를 조금 길게 봤을 때 유가의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뭐 요인들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 트럼프의 탁 때마다 유가가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유가가 이란 전쟁 이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과잉 공급 상황이었습니다. 공급 과잉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가가 낮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가 생산을 그렇게 늘리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증산 쿼터를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이란 사태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공급 과잉이 많아지면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유가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지난주에 썼던 보고서상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의 기대가 사실 과도하게 좀 이 유가 하락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급상에서 나타나는 재고나 이런 재고에 따른 유가와 그다음에 시장의 기대 간의 이 간극이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서 해소되지 않고 다시 가중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유가가 또 100불 수준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가격에서 이 반영하고 있는 게 분명히 합리적인 기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고 유가를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고, 하지만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럼 지금 유가가 실제 수급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가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거냐라고 네. 보면은 또 이 기대가 분명히 합리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결국에는 뭐 물동량은 좀 줄어든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거보다 지금 시장에선 기대를 더 반영하면서 유가가 조금 낮은 가격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좀 유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 오펙 플러스가 올해까지의 증산량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많은 예측 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까지도 공급 과잉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란 사태만 해소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다시 60불대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급 과잉 측면에서 봤을 때는 60달러 선까지 내려갈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밴드가 굉장히 크네요. 만약에 그렇죠. 변동성이 좀 나타나면 100불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당분간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을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지, 아니면 좀 선별적으로 오르는 거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냐면 과거 2000년대 슈퍼사이클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원자재 수요의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슈퍼사이클이 아니다. 근데 한 2, 3년 전부터 분명히 원자재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승 사이클의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수요 증가 측면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전력망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원자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자원 경쟁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과거에는 중국과 분업을 해서 이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입을 하는 그런 측면이었다면, 지금은 중국과의 분업을 좀 끝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지정학적 상황을 들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최근에 원자재의 상승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조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과도한 재정 적자나 그리고 이 연준의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진입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당연하게도 미국 연준에서는 케빈 워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 그러니까 물가를 계속 낮게 유지할
것이다라고 네.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의심을 케빈 러시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그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실패하게 된다면 2000년대와 같은 원자의 슈퍼사이클이 재현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코멘트를 조금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구리의 전망에 대해서 글로벌 IB들의 시선도 조금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시티나 JP 모건은 강세를 좀 예상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IB에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많은 외사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공급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향후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시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트한 이유가 네. 일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가 구리에 대한 관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상황에서 작년부터 미국에서 구리 수입을 계속해서 늘려서 미국 외 지역에서는 구리가 굉장히 타이트해진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미국에서 시장에서의 매입을 중단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구리 수급이 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관점을 유지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이 지금 구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자원의 경쟁에 네.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주요 핵심 강물들에 대해서 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비축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에 대한 관세도 그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일시적으로는 관세가 확정이 될 경우에 구리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경기가 확장된 국면이고 경기가 화랑이 되기 때문에 구리의 사용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요 측면에서 분명히 이 구리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에너지 전환 관련된 수요들 이런 수요들이 구리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 구리 수요가 그러면은 정말 가파르게 증가를 하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요인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런 자원 경쟁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지난 한 5년간 광산 쪽의 캐펙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광산 쪽의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좀 더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이 지정학적 요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원 경쟁 AI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런 게 또 원자재 구리 가격에 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의 측면을 저희가 좀 고려했을 때 앞으로 3개월, 6개월 올해 저희가 이런 광산이라던가 아니면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하실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떠한 원자재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금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금 가격이 지금 유가 올해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을 한번 나타냈었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이 호르무즈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 가격이 좀 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3월 달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근데 금 가격이 지금 2분기 그리고 지금 8월, 7월, 8월 들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호르무즈 사태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좀 감소하면서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금 가격은 상당히 바이 더 딥,
즉 낮은 가격에서 저가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22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그 이전 대비해서 2.5배 이상 금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앙은행의 구조적인 금 매입으로 인해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말씀해 주시니까 한국은행도 13년 만에 금 매입 시작했다 이러한 기사도 또 주말새 들려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금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2022년이 굉장히 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실제로 서방 측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금융 제재를 했었는데 이런 금융 제재의 일환으로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체제에서 퇴출을 시키고요. 네. 결국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미국채나 유로채, 국채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산들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본 신흥국들, 특히 이제 비서방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미국채 외환보유고 내에서 미국채 비중이 많았다면 그 미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장기적인 그림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만 해도 외환보유고 내 금 비중이 한 3% 정도 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한 10%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망기관들이 중국의 외환보유고의 금 비중을 대략 한 30%까지는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친미 국가들의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에는 금 네.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비서방국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금 매입을 하는 와중에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보면 장기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어떤 외환 보유고 내의 수익률 측면에서도 금을 매입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홍성기 연구원과 함께 유가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재, 광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올해까지 이제 금 가격의 중장기적인 전망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중앙은행 측면에서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4년 가까이 이어온 현금 비축을 끝내고 다시 주식 매수에 나섰다. 2분기 순이익은 256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7.5% 급증했다. 핵심은 자본 배분 전략의 변화다. 버크셔는 2분기 주식 235억 달러 어치를 사들이고 37억 달러 어치를 매도해 14개 분기 연속 순매도 행진을 끝냈다. 순매수 규모는 약 1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에 달한다. 특히 순매수 금액의 절반가량인 100억 달러를 알파벳 주식 매입에 집중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에도 45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하며 버핏 시대의 보수적 운용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현금 보유액은 약 4년 만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3,600억 달러를 웃돈다. 시장에서는 그레그 에이블 CEO 취임 이후 버크셔가 현금 비축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 8월 10일 월요일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역시나 코스닥의 탄력이 굉장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7% 이상의 급등해주고 있네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코스닥의 강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일단 하방을 좀 제한하는, 하방을 좀 막는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상방을 좀 여는 모멘텀으로는 작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판가 관련된, 수출 판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기저가 계속 높아지면서 YOY로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피해 시대를 끝내고 사실은 Q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Q로 인한 이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MDD가 굉장히 높았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MDD가 이번 하락장에서 대략 50%에 육박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30% 하락률까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코스닥에 있는 여러 종목들이 시장이 가치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가 많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난주부터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이제 광통신 관련된 섹터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미국이 중국산 광 모듈, 그러니까 광 트랜시버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 트랜시버를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광 모듈 수입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면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하나일 텐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뭐 루벤톱이라든지 코이얼런트 같은 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오이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이제 광 트랜스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한강통신 같은 업체들 이번에 7월달 판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업체들도 관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얻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멘텀의 솔벤더로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 향으로 라만 퍼프레이저 패키지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동사는 현재 이제 데이터셋 내부에 들어가는 CPO향 물량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장될 시에 중국산 업체들의 진입이 막혀진다면 RF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들은 반사수의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가 섹션 2, 3위 관련된 이제 포고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의 최저 하한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중국을 제외한 모든 업체들에 해당되는 이슈인데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들이 미국향으로 이제 수입이 될 때, 미국이 수입을 할 때 최저 가격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1불로 책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시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보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가격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 같은 업체들은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21불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롱텀하게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법인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포고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보면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제재이지 미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에게는 이 포고문이 전혀 이제 협상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이제 미국 법인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에서 이제 덤핑으로 저가에 공급하던 폴리실리콘 가격 그리고 태양광 밸류체인 안에 있는 여러 부품 가격들, 재료 가격들을 굉장히 좀 저가에 공급하던 것을 최저 가격에 형성하면서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반사수의 강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롱텀하게 OCI 홀딩스를 비롯한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지금보다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있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섹터 전반으로 다양한 섹터로의 확산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미국의 폴리실리콘 관세에 따라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태양광 업체들 함께 좀 짚어봤고요. 또 다시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광통신 테마 안에서도 관련 관심 종목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동시효과관에서의 상황 짚어보도록 할까요?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6,29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6,394포인트까지 고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감가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85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도 강보합권 마감 지킬 수 있을지 그 여부에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좀 빠져나간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그 자리를 채웠고요. 기관이 7천억 원대, 개인도 7,300억 원대 순 매수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1,000억 원 가까이 들어왔고요. 기관의 경우에도 5천억 원대 순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6천억 원대 팔자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장에 눈에 띄었고요.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또 견조한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이 오늘 지수를 견인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가 쉬어가는 가운데서 방산 그리고 2차 전지, 조선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일제히 상승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다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무기에 대한 증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대한 수혜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LRG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천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확산되면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 역시나 9%가량의 오름세를 시현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흔들렸을 때 받쳐줬었던 금융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부진했는데요.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SK스퀘어, 삼성생명과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았고요. 한화, 오션과 같이 조선 업종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요. HD 그룹주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발전용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있고 오늘 그러한 소식이 조선주들 전반적으로의 주가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조단위 공장 투자와 관련된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은 오늘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고려아연이 오늘 무려 11%가량의 급등세를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희귀광물 투자와 관련된 지금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오늘 고려아연 무려 두 자릿대 강세를 그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의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달 들어서 세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블랙록의 지분 투자 소식 속에 알테오젠이 무려 14%가량 강세를 보였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방향성 긍정적입니다. 삼천당제약이 14%가량 강세, D&D 파마텍도 14% 사이좋게 두 자릿대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파마리서치는 지속적으로 지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기대감, 수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미용 의료 관련된 기업인데 오늘 8% 넘는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HLB,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보르노에와 같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조금은 스탑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분석들 더해졌고 이게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도 오후장 들어서 강력한 슈팅이 나왔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원익 IPS가 11%대 강한 시세 분출했고요. 제주 반도체도 무려 16%가량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공장 투자 소식이 소부장단은 오늘 오히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나오면서 2027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더해졌고 오늘 7%가 넘는 상승세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에코프로도 연동돼서 8% 넘는 상승세 나타났고요. 오늘 엔터주들 가운데 JYP 엔터 1%가량의 상승세 그렸고 SM도 소폭의 상승을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도 분위기 좋았고요. 스페이스 X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스피어 역시나 8%가량의 상승세, 우리기술도 오늘 계약 소식 전해지면서 9%가 넘는 강한 시세 분출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들어 올리는 움직임의 장세가 8월 들어서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8월의 두 번째 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 역시나 코스닥의 탄력이 돋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65% 강세 가져갔고요. 전거래일 대비 4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299.66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 가까운 급등세 854.47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강보합권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흐름 괜찮았는데 오후장 안에서 다소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잠시 하락 반전하면서 6,232포인트까지 저점 낮추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또 금방 상승 전환해줬고요. 0.6%대 탄력을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 출발한 이후로 오늘 장중 내내 강한 시세를 유지해줬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855포인트까지 그렸고 장중 내내 80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의 수급 흐름 보시면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그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소화했고요. 개인은 8,928억 원대, 기관은 5,762억 원의 순 매수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1,000억 원 넘게 좀 유입이 됐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5천억 원대 순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개인은 6,728억 원대 순 매도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장 안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SK 스퀘어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외국인의 관심을 받았고요. LIG DNA의 경우에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 가운데 캐파 증설에 따라서 수출 확대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13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되면서 오늘 외국인의 순 매수세도 가져갔습니다. 삼성생명과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 자리했고요. D&D 파마텍과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주목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비만 치료제 관련 R&D 중단으로 급락했던 주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도 확인됐고요.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올라왔습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다소 아쉬웠지만 3분기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받아갔습니다. 오늘 외국인 리스트 안에서 현대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주차 로봇 사업의 실증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전해졌고요. 고질적인 주차 난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사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시장에 좀 눈길을 줬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향방을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41만 500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40만 원 선 지켜주는 흐름이었고요. 3.16% 강세 40만 8천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도 보시죠. GS건설, HD현대중공업까지 건설 조선 쪽으로도 수급 흘러갔고요. 대덕전자와 같은 소캠 관련주 쪽으로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기관의 수급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NF 같은 2차 전지 쪽으로도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자리했고요. 올릭스, ABL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기관의 관심을 받아갔습니다. 로보티즈, 제주반도체까지 올라왔고요. 제주반도체 오늘 장중에 9만 원 선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알테오젠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리스트 1위, 기관 리스트 1위에 함께 올라오면서 오늘 그야말로 수급을 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키트루다, 큐렉스에 관련 판매 확대 기대감 속에 앞으로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고요.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지분 매입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41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제시하기도 했고요. 오늘 장중에 35만 5,500원까지 고점 터치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4% 급등세 연출했고요. 34만 8천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수급이 쏠린 종목들 함께 점검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또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코스닥은 6%가 넘는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닥 올해 들어서 18번째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3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탄력성이 매우 좋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마주 중소형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승한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섹터들을 정리하더라도 우주항공과 광통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와 같은 섹터들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쏠렸었던 이 수급의 상황이 이제는 다른 종목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의 강세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스페이스 X가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우려감, 락업 해제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도 2거래일간 강한 시세 분출했고요. 무려 20%가 넘는 상승세, 하루 동안에는 15% 넘는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악재가 미리 반영됐다. 그리고 실적이 발표된 뒤에 오히려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인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스페이스 X의 투자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는요, 제2우주센터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10월에는 지금 어디에 추진을 할지 그 입지가 지금 좀 선정이 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세 번째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코스닥의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4조가량을 투자해서 용인과 청주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러한 팩 증설 소식 속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습니다. 5장 들어서 탄력이 더 좋아진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여기에다가 FC BJ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오늘 긍정적이었는데 일본의 기업인 이비덴의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고요. 서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들도 더해지면서 오늘 기판 MLCC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에서 빠졌던 수급들이 지금 소부장으로 이전되고 있는 가운데 수급의 순환매도 한번 앞으로 더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섹터들이 대형 반도체주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과연 내일장도 코스닥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전략 유효할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월요일 마무리됐는데 코스닥의 강세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내일 또 맞습니다. 어떤 시장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방이 좀 제한된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방이 좀 제한된 시장에서는 개별주들의 플레이가
향후에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이 워낙 하락률이 높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하면서 섹터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1등을 달리고 있는 알테오젠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할로자임이 미국에서 일단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알테오젠의 상승은 의미가 좀 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사실은 이제 대형 바이오텍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유가가 좀 안정되고 있고 80불 WTI 기준으로 80불 언더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좀 적다는 시장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안정감도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금리하면 밀접하게 연관을 받는 섹터가 역시 바이오 섹터였기 때문에 특히나 바이오 섹터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빈집 관련된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현상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단기적으로 동사가 이제 기술 이전한 물질인 담도암 치료제가 있는데 컴패스 테라피틱스의 기술 이전한 물질이고 컴패스가 아마도 8월 달에 FDA와 프리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 신청, 담도암 2차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를 컴패스가 가지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을 상업화 승인받기 위해서 FDA와 프리 미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담도암을 실제로 겪고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그 환자의 가족분들이 이 미팅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들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FDA가 임상 결과가 물론 OS 데이터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있는 치료제 대비해서는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를 증명해냈기 때문에 아마도 조건부 승인 정도는 최소한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ABL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얻을 부분이 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BBB 플랫폼, 그러니까 그랩바디 B 플랫폼을 계속해서 기술 이전해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항암제와 관련된 그랩바디 T 플랫폼에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은 아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BL 바이오가 지금 BMS라는 회사와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ABL 111 파이프라인이 이상을 거의 완료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 올해 연말에 3상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시가총액,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기술적으로든 밸류상으로도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거쳐가면서 성장주인 바이오 쪽으로 관심 높아지고 있고요. 워낙에 또 수급이 오래 기간 비어 있었던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많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당장 좀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바이오 기업이 있을지 특별히 보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일단 D&D 파마텍을 가져와 봤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제 화이자에서 동사 이제 오랄링크라는 플랫폼이 적용된 파이프라인 하나를 드랍시켰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현재 임상 진행 중인 6개의 파이프라인을 메세라라는 바이오텍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 메세라를 이제 화이자가 인수하면서 화이자가 그 파이프라인 6개를 모두 다 가져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2개 파이프라인을 지금 임상이 개시가 된 상황이고 화이자 입장에서 2개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오랄링크 플랫폼이 들어간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를 드랍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경구용 플랫폼이 화이자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롱텀한 관점에서는 동사의 오랄링크 플랫폼이 화이자의 플랫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동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DD01입니다. DD01이 이제 메시 치료제로 현재 임상 2상을 완료했고 임상 2상의 탑라인 결과가 모두 발표된 상황입니다. 근데 세 가지 지표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달성했고 모두 효능을 내는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경쟁 약물 대비해서도 좋은 결과가 이제 이미 시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3상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는 기술 이전을 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빅파마에게 넘긴 후에 아마 진행할 것으로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내년 초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동사 같은 회사가 아마
만약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된다면 메시 치료제가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마드리갈이라는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메시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사의 파이프라인이 기술 이전이 돼서 상업화가 된다면 100조가 넘는 이 메시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이 좋아진다면 동사 같은 회사가 기술 이전을 성공을 만약에 한다면 아마 좋은 주가를 시연해 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현재 가격에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에 있다. 그리고 목표가 10만 원,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또 빠른 주가 회복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또 열어주셨습니다. 1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일 시장 한마디 또 빠르게 좀 여쭤볼게요.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네, 향후에도 섹터의 순환망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똑똑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내일도 선택하시는 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오후 2시에 더 나은 투자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